여보, 어머니 암이래. 아내는 휴대폰도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아내였습니다. 아이 둘을 함께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시어머니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그날 결혼이라는 게 뭔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나는 김재호, 올해 62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60이 넘으면 다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고, 고생 끝났다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나한테 쉰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19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에 있는 작은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서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지던 그 냄새. 지금도 가끔 꿈에 나옵니다. 그 냄새가 나는 꿈을. 25에 이미숙을 만났습니다. 동네 친구 소개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녀는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나는 그날 집에 가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랑 살면 좋겠다고. 1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26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아내와 어머니 사이가 좋진 않았습니다. 이 집 저 집 사이에서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처음부터 잘 지내는 집이 어디 있냐고. 나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셨습니다. 말이 직선이고 표현이 거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들어보고 자랐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잘한 건 당연하고 못한 건 가르쳐야 한다는 식으로. 미수가 국이 좀 싱겁다. 미수가 이불은 이렇게 개는 게 아니야. 애가 왜 저렇게 울게 내버려 두냐. 아내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서 참는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다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중간에서 매일 말을 골랐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아내가 아직 서툴러서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아내한테는 어머니가 원래 표현이 좀 그래. 나쁜 뜻은 없어. 둘 다 달랬습니다. 둘 다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서서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잊어갔습니다. 아이가 둘 생겼습니다. 큰애 준수가 먼저, 그 다음에 딸 지은이.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가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습니다. 손주들이 완충제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준수를 무릎에 앉히고 과자 먹이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아내도 그 시간만큼은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따로 사시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분가라고 해봐야 버스 2정거장 거리였는데 그게 아내한테는 해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거리가 생기자 아내는 점점 왕래를 줄여나갔습니다. 명절 때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두어 시간 있다가 애들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말했다가 또 싸울까봐. 그 싸움이 나한테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세월이 갔습니다. 준수가 대학 가고 지은이도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나는 공장 반장이 됐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해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호야.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뭔가 힘이 없었습니다. 기운이 빠진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그냥 뭔가 달랐습니다. 왜요, 어머니? 나 병원 갔다 왔는데.
어디 아프세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니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암이래. 나는 그 순간 뭔가가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그냥 멈췄습니다. 몇 기예요? 3기라 하더라. 수술은 해야 한다고. 언제요? 다음 달. 나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앞에 공장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재호야. 예. 너한테 짐 되기 싫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아니, 그냥 짐 되기 싫다고. 나는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말을 꺼낼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좋게 반응할 거라고 기대했는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 거실에 들어서니 아내가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미수가, 응, 눈은 TV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갔다 오셨대. 응, 위암이래. 그제야 아내가 TV를 봤습니다. 아니, 화면을 보면서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술해야 한대. 다음 달에. 아내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미수가 들었어? 들었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병원 오가는 것도 있고 수술하고 나면 케어도 해드려야 하고. 아내가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오빠가 알아서 해. 같이 해야지. 왜? 내가 왜? 목소리에 날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볼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잖아, 미수가. 오빠 어머니지. 나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오빠가 하면 되잖아. 더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대화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끝이 좋았던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짐 되기 싫다고 하시던 그 목소리. 나는 그게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어머니 입원할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뒤지고 지인한테 전화하고 후기 읽고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컴퓨터 화면만 봤습니다. 다음 주에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혼자 주치의 선생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수술 날짜, 항암 계획, 회복 기간. 나는 메모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병원 나오면서 어머니가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숙이는 오늘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걸으셨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뭔가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나도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뭔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름을 붙이지 못했지만 분명히 뭔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상한 걸 봤습니다. 아내 핸드폰이 소파에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나는 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다 봤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일부가 보였습니다. 오빠 없을 때 봐요, 히읗히읗. 나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암 진단 받았을 때랑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멈추는 느낌이었다면 이건 세상이 기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어머니 생각, 아내 생각, 그 문자 생각.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 드릴 속옷이랑 수건, 물티슈, 빨대 달린 컵.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 목록을 인터넷에서 뽑아서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알람 소리가 나지 않게 진동으로 맞춰뒀습니다. 아내 깨울까봐 세수하고 밥도 안 먹고 나왔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버스 첫 차를 탔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조금 닦았는데 바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5시 조금 넘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짐이 다 쌓여 있었습니다. 혼자 다 챙기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챙겨드리려고 일찍 왔는데. 됐어. 나 아직 손발 멀쩡하다. 그 말이 뭔가 짠했습니다. 아직 멀쩡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병원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나도 창밖을 봤습니다. 이른 아침 거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가게들 다 닫혀 있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조용했습니다. 밥은 나중에 먹을게요. 병원 밥 맛없다. 어머니도 수술 전에 못 드시잖아요. 그래도 너는 먹어야지. 나는 대답 안 했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수속을 밟고 수술복으로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히고 간호사들이 이것저것 설명해 줬습니다. 나는 다 받아 적었습니다. 수술 시간, 마취 종류, 회복실 이동 시간. 수술 대기실 앞에서 어머니가 나를 봤습니다. 재호야. 예. 무서워. 어머니가 그 말을 하셨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평생 아프다는 소리도 잘 안 하시던 분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을게요. 미숙이는?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못 왔어요. 사정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셨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봤고, 누군가는 그냥 천장을 봤습니다. 나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뽑았습니다. 맛이 없었는데 그냥 마셨습니다. 준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지금 수술 중이야. 답장이 왔습니다. 아, 알겠어요. 잘 되겠죠. 그게 다였습니다. 지은이한테도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내한테는 문자를 안 보냈습니다. 보내봐야 뭐가 달라지나 싶어서 4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예. 수술 잘 됐습니다. 종양 제거 잘 됐고요. 회복실로 옮겨드릴 겁니다. 1시간 후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다행이라는 감정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 고개를 숙이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회복실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아직 마취가 덜 깬 상태였습니다. 눈이 흐릿하게 뜨이고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재호예요. 수술 잘 됐어요. 어머니가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숙이는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확인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나 오늘 시간 돼. 저번에 못 간 데 가자. 응, 좋아.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나를 봤습니다. 왔어? 통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매일 퇴근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저녁을 챙겨드리고 상태 확인하고 간호사랑 얘기하고 집에 오면 10시가 넘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떠시냐고, 수술 경과가 어떠냐고. 한 번도. 그러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돌아오는데 계단에서 아랫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 되시는 분인데 남편 간암으로 몇 년 병원 생활하셨다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셨다고요? 잘 되셨어요? 예, 덕분에요. 힘드시겠다. 그 수발이 쉬운 게 아닌데. 댁도 같이 도와줘요? 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예, 뭐 이것저것 하죠.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옆에 있으면 힘이 되죠. 우리 때는 내가 혼자 다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는데 나는 웃으며 인사하고 올라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나는 세수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미수가, 응, 어머니 퇴원이 다음 주인데 그날만 같이 갈 수 있어? 아내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날 뭐 있어? 없어. 그럼 가야지 뭐. 나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퇴원 날만이라도 같이 가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퇴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어나서 화장을 했습니다. 나는 내심 기뻤습니다. 같이 가려는 거구나. 그런데 아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병원 갈 때 드는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숄더백이었습니다. 미수가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응? 나 오늘 약속 있잖아. 무슨 약속? 친구들이랑. 나는 뭔가가 확 치밀었습니다. 퇴원 날이라고 했잖아. 그게 언제 퇴원인지 나한테 말했어? 날짜를. 말했잖아, 다음 주라고. 다음 주 언제인지는 말 안 했잖아. 그 말이 너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준비해 놓은 것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미수가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 퇴원이야. 오빠 어머니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나는 더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을 더 했다가 애들 앞에서 싸울 것 같아서.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짐을 싸고 계셨습니다. 나를 보시고 웃으셨습니다. 왔냐? 예, 어머니. 다 챙기셨어요? 응. 어머니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나 혼자인 걸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는 바쁘냐? 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둘이 걸어서 나왔습니다. 내가 어머니 짐을 들고 어머니가 내 팔을 잡으시고 복도에서 다른 환자가 퇴원을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셋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세요, 어머니 하면서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셨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우리 둘 다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오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찡그리셨습니다. 나는 어머니 앞에 서서 바람을 막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못 보셨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를 눕혀드리고 저녁을 차려드렸습니다. 죽을 끓였습니다. 수술 후라서 부드러운 게 좋다고 해서. 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한다, 우리 재호. 나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러다 빨리 가면 어떡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생각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오래 사셔야죠. 글쎄다. 어머니가 죽을 한술 드셨습니다. 재호야. 예. 고맙다. 그 한마디가 그날 내가 받은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왔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퇴원 잘 됐어? 처음으로 물어봤습니다. 응. 다행이다. 그리고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텅 빈 기분이 뭔지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컸던 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옳았습니다. 어머니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3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주사 맞고 나면 34일은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구역질이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나는 그날마다 반차를 썼습니다. 직장 상사가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반차가 반복되니까 뭔가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반장 가정사가 있는 건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도 배려를 해줘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됩니까? 현장이 돌아가야 하지.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2번째 가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미수가 오늘 어머니 항암 치료 가는 날인데. 응. 혹시 같이 갈 수 있어? 아내가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 엄마 오는 날이야. 장모님이 오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오셨는데 올 때마다 아내는 미역국을 끓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장모님이 오시는 날은 아내 표정이 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는 동안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링거가 천천히 들어가는 동안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나는 책을 꺼냈지만 한 줄도 읽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옆 침대에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옆에 딸로 보이는 분이 앉아서 귤을 까고 있었습니다. 엄마 귤 드실 수 있어요? 당분이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알겠어요. 여기 있을게요. 나는 괜히 눈을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재호야. 예. 너 직장은? 반차 냈어요. 그러지 말지. 빠지면 안 되잖아. 괜찮아요. 어머니가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 있다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뭐가요, 어머니? 그냥. 나는 대답 안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무엇에 대한 건지 알 것 같아서. 집에 돌아오니 장모님이 가시고 난 뒤였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해다 주신 거였습니다. 아내가 상을 차리면서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갈비찜 해오셨어. 먹어봐. 나는 그 갈비찜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암 맞고 지금 토하고 있을 텐데. 나는 밥을 조금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 3번째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진짜 화가 났던 건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오늘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올게.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링거 맞으시다가 갑자기 구역질을 하셨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비닐봉지에 대고 구역질을 하시는데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자주 있는 거래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조금 고여 있었습니다. 아파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라고 간호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눈물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댁에 들러서 죽을 끓여드리고 나왔는데 10시가 넘었습니다. 집에 와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 씻고 누웠습니다. 새벽에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내가 씻는 소리, 드라이어 소리, 침대에 눕는 소리. 나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그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5번째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지은이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그래, 같이 가자. 지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이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지은아, 많이 컸네. 할머니, 저 밥 사왔어요. 지은이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시기 편한 음식으로 직접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응. 엄마는 왜 안 와?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빠서. 할머니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응. 지은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겠다. 나는 그 말이 한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나한테는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항암 치료 6번째. 나는 그날도 혼자 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전보다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얼굴이 더 수척해지셨고 말씀도 적어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따로 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 항암 반응이 처음보다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건 경과에 따른 거라서 비정상은 아닌데 감정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곁에 있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깐 나를 봤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목이 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빨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복도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내리쬐었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과자를 먹으면서 오빠 배고프지? 뭐 시켜 먹을까? 나는 대답 안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게 가족인가? 이 집에 내가 있는 게 맞는 건가? 그 생각들이 천장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뭔가를 결심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 나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마지막이에요. 그래. 잘하셨어요. 뭘? 힘드셨을 텐데. 잠깐 조용했습니다. 재호야. 예. 네가 옆에 있어서 버텼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거 알지? 예, 어머니. 됐어. 내일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아내 핸드폰을 봤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본 게 아니었는데 아내가 자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이번엔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아내 직장 동료라고 소개받은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한 박자로 뛰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인지 모르겠는 감정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치고 6달을 더 사셨습니다. 그 6달 동안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매주 들러서 밥 챙겨드리고 상태 확인하고 필요한 것 갖다 드리고. 어머니는 점점 말씀이 없어지셨지만 내가 오면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마지막 달에는 거의 누워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예. 나 가도 되지?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응? 가도 되지? 어머니가 편하시면요.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쥐셨습니다. 걱정 마. 다 해놨다. 뭘요? 다 해놨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열흘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힘들었던 흔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했습니다. 아내는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손님들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음식을 날랐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럴듯한 며느리였습니다. 준수도 왔습니다. 지은이도 내내 울었습니다. 나는 빈소를 지키면서 사람들 맞이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나는 혼자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영정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재호 씨이신가요? 어머니 유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약 2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본인 명의 주택이 있으셨는데 이걸 아드님인 재호 씨 앞으로 증여를 하셨습니다. 혼인 중 증여가 아니라 혼인 이전부터 계획하신 것으로 서류가 갖춰져 있고 법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는 잠깐 멍했습니다. 언제 하신 건가요? 수술 직전이었습니다. 수술 전에 미리 공증까지 다 해두셨어요. 수술 직전. 내가 새벽에 혼자 병원 짐 싸던 그 즈음에 어머니가 혼자 변호사 사무실 다니시면서 이걸 해두신 거였습니다. 다 해놨다. 그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한참 서류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났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티슈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메모를 남기셨어요. 메모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또렷한. 재호야. 고생했다. 다 알고 있었어. 엄마가 다 봤어. 네가 혼자 한 거 엄마는 다 알아. 이거 가져라. 내 거다. 잘 살아라. 나는 그 메모를 손에 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모아뒀던 것들을 꺼냈습니다. 병원 방문 날짜가 찍힌 기록들, 주차 영수증, 반차 결제 서류, 어머니 병원비 납부 내역서, 내가 단독으로 부담한 것들, 그리고 아내가 했던 말들. 일부는 메모해뒀고 일부는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랑 싸우다가 아내가 너무 태연하게 그 말을 해서 나도 모르게 핸드폰 녹음을 눌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습관적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남겨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언젠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딱 1년이 되던 날. 나는 어머니 기일이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조용히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혼자.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친구들이랑 저녁. 오늘이 어머니 기일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나갔습니다. 나는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조용히 모셔놨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앉아있으니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번호를 저장해뒀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담 가능한 날짜 알려주시겠습니까? 답장은 그날 저녁에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가능합니다. 나는 예약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저 이제 준비할게요.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첫 상담을 마친 후였습니다.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유책 배우자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다 들은 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여보. 응. 아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조금 떨렸습니다. 오빠 엄마가 쓰러지셨어. 응. 뇌졸중이래. 큰 병원 가야 한대.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 복도. 자판기 커피. 회복실 문 앞. 미숙이는? 이라고 물으시던 어머니.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숙아. 응?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이야 그게? 아내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응급실이라고. 지금 뇌졸 중이라고. 나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알아. 알아? 알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야지. 지금 어쩌라고. 거기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오빠. 미숙 씨 시어머니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그때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잖아. 나도 지금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오빠 제발. 지금 그럴 때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심장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나는 잠깐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거나 많이 지쳐 있거나.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봤습니다. 오빠. 응. 엄마 입원했어. 오른쪽 마비 왔어. 말도 잘 못하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가줄 수 있어? 아니. 왜? 나랑 관계없는 일이라서. 아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 내 엄마야. 나도 알아. 근데 오빠 어머니였을 때는 내 어머니가 아니었잖아. 그건 달라. 어떻게 달라요?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한테 원망하는 거잖아. 원망은 아니에요. 그냥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장모님 병원을 혼자 오가면서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집안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했습니다. 밥도 차렸습니다. 청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준수가 중간에 한 번 나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외할머니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도 장모님인데. 너 할머니 수술하실 때 엄마가 한 번이라도 갔었냐? 준수가 조용해졌습니다. 알아요. 근데 나 할 만큼 했다 준수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빠 옆에 앉아서 같이 TV를 봤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내가 나를 불렀습니다. 오빠 얘기 좀 해. 해. 아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눈 밑이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많이 힘들었던 거 알아. 어머니 돌아가시기까지. 나는 너무 못했어. 인정해. 응. 근데 이미 지난 일이잖아. 지금은 엄마가 힘드신 상황이고 오빠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나는 잠깐 봤습니다. 미수가. 응.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아내가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잘못했어. 근데 그렇다고 지금 엄마를 외면하는 게 맞아? 나는 어머니 외면 안 했어. 처음부터 혼자 했어. 알아. 알면 됐어. 나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서류 좀 챙겼어. 변호사도 만났어. 아내가 나를 봤습니다. 우리 정리하자.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 말하는 거야? 응.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재산은 반반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공동재산 반 가져갈 거야. 그래. 아내가 뭔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싸울 줄 알았는데 내가 쉽게 응한 거라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다 내놓았습니다. 병원 방문 기록, 반차 결제 서류, 어머니 병원비 내역, 혼자 부담한 생활비 증거들, 그리고 녹음 파일들. 변호사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변호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이거 언제 녹음하신 건가요? 어머니 수술 전이요. 본인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 목소리도 있으면 증거 효력이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네요. 다른 것도 있어요. 얼마나요? 꽤 됩니다. 변호사가 파일 폴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책 사유는 어머니 돌봄 6위만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일부를 봤습니다. 직접 찍은 건 없어요. 근데 상대방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산 관련해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술 전에 공증하신 증여 서류입니다. 혼인 중 취득이 아닌 별도 증여 재산으로 분류되고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이 이걸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거였습니다. 항암 치료 시작하기 전에 내가 모르게 혼자 어머니가 다 해놨다고 하셨을 때 이걸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는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처음엔 크게 나오다가 서류 확인하고 나면 달라질 겁니다. 본인한테 유리한 게 없으니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열흘이 지났을 때 아내 측 변호사가 처음엔 강하게 나왔습니다. 공동재산 전부 5,050 요구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합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책 배우자 판단 자료, 녹음 파일 발췌 내용, 어머니 병간호 기간 동안 아내의 부재 기록, 그리고 외도 정황 자료. 아내 측 변호사가 서류를 보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증여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내 측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언제 된 겁니까? 어머니 생존 시 공증 완료된 서류입니다. 혼인 취득 재산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아내한테 뭔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내를 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가 눈을 피했습니다. 재판은 3달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변호사 예상대로였습니다. 공동재산은 분할했습니다. 아내가 가져간 건 결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자산 중 아내 몫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기각됐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집은 내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짐을 쌌습니다. 이삿짐 업체가 오는 날 나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짐을 나르는 동안 나는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은이가 나와서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짐이 다 나가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현관에 섰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오빠. 응.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한쪽에 있는 어머니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한참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됐죠?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됐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밥 먹자. 그래. 우리 둘이 밥을 차렸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밥이랑 계란이랑 김치. 그런데 맛있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밥이 맛있었습니다. 끝.